자, 측정편에 의해서 클립헬 시뮬레이션 툴을 사용을 해서 예측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마이크로 스피커 템플릿을 열어줍니다. 템플릿을 열어주면 맨 처음 이제 해야 될 거는 확인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LPM이 유닛 상태에서 측정한 데이터가 있고요. 여기 측정 데이터가 이렇게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박스 상태로 측정한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닛 상태에서 잰 라지 시그널 파라미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박스 상태에서 잰 라지 시그널 파라미터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메쉬를 넣은 상태에서 주는 파라미터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유닛 상태에서 된 변이 커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박스 상태에서 된 변이 커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유닛을 삼성 기준 배폴에 장착한 상태에서 잰 스피럴 커브가 있고요. 그 다음에 1cc라든지 아니면 0.8cc 박스를 삼성 기준 배폴에 장착한 상태에서 잰 주파수 특성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총 둘, 넷, 여섯, 8가지의 측정 데이터가 필요하고요. 이제 이 데이터에서 어떻게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는지 알아보면요. 일단은 LPM은 선형 파라미터를 알려주겠죠. 소신호에서의 선형 파라미터를 알려주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비선형 파라미터들을 알려주는 부분들입니다. LSI 부분은요. 그리고 변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주파수 특성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고 하면 선형 파라미터와 비선형 파라미터를 이제 시뮬레이션 툴에 이제 삽입을 해서 변이와 주파수 특성이 일치되는지, 만약 일치가 되었다고 하면 이제 가상의 스피커를 이제 시뮬레이션 툴에서 이제 만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제품을 사전에 제품을 만들기 전에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겠죠. 전체적인 과정은 이렇습니다. 다음은 심툴이 어떻게 생겼는지 심툴의 구성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심툴은 프로퍼티 창으로 가보면요, 심툴의 구성도를 볼 수 있는데요. 드라이버, 그 다음에 스티뮬러스, 트랜듀서, 시스템, 서멀, 임포트, 익스포트, 디스플레이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는 다르고도 기본적으로 같은 부분도 있죠. 일단 드라이버에서는 스캔에서 구한 유효 방사 면적이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뭐 전격 출력이라든지 공정 임선수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티뮬러스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볼테지 세팅, 그 다음에 주파수, 내가 보고자 하는 주파수 대역, 그 다음에 이 포인트는 100에서 5000Hz까지를 몇 점으로 이렇게 보여줄 건지 하는 부분들입니다. 일반적으로 20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좀 작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20포인트를 했다가 나중에 정밀하게 볼 때는 50포인트나 100포인트로 늘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수입을 체크하고 끌 수가 있고 켤 수가 있는데요. 이게 수입을 체크를 하면 0.1V에서 0.64V를 4포인트로 나눠서 4점으로 해가지고 나타내는 거고, 수입을 꺼버리면 0.64V만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전격 출력 아니면 최대 출력에서 보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보통 여기에 0.64V든 뭐 2.83V든 이렇게 여기서만 보면 되기 때문에 이걸 시뮬레이션을 다 해주면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꺼서 하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스티뮬러스 부분이고요. 이 스티뮬러스 세팅 값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 그러면 여기 DIS에서 있잖아요. 여기서 측정한 세팅을 그대로 나중에 임포트를 시키면 이 값이 자동으로 다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을 안 써주셔도 됩니다. 세 번째는 트렌드스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선형, 그 다음에 비선형 파라미터 부분이 있습니다. 선형 파라미터는 DCR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진동 질량, 그 다음에 공진 주파수, QMS, QMS 부분이 있습니다. 메케니컬한 Q 값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BLS의 선형 파라미터, KMS의 선형 파라미터, LE의 선형 파라미터,
L2, R2 이거는 이제 에디 커런트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겠죠. 로시 인덕턴스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LI에 대한 선형 파라메타, RMS에 대한 선형 파라메타, 이거는 나중에 기계적인 저항값이겠죠. 그렇죠? 이거는 Q 값이고요. 그 다음에 SD 값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선형 파라메타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이게 이제 뭐냐 그러면 비선형 파라메타들입니다. 사실 파라메타라기보다는 곡선으로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이 되겠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덕턴스 모델은 LR2 모델로 지정하시면 됩니다. 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프리필터, 인클로저, 콘 레디에이션 룸 이렇게 세 개로 구분되어 있고요. 프리필터는 이퀄라이저 같은 거 아니면 크로스오버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지정해 주는 부분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게 트위터 스피커라고 하면 이게 이제 그 크로스오버 네트워크를 통과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때 지정하는 부분이라서 현재로서는 별로 상관이 없고요. 인클로저는 베플 상태에 있는 드라이버를 표현할 수도 있고 이 드라이버가 클로즈드 박스에 들어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벤티드 박스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패시브 라디에이터 그 다음에 밴드 패스 필터 제너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드라이브 베플 같은 경우는 아무도 지정할 필요가 없겠죠. 두 번째는 클로즈드 박스인데요. 클로즈드 박스가 되면 뒤에는 이제 백챔버 용량을 표시하게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리터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cc로 본다고 하면 밀리리터로 표시하면 되겠죠. 그러면 0.001이 1ml가 되고 일반적으로 1cc라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벤티드 박스입니다. 벤티드 박스가 되면 이제 포트가 뚫어지죠. 헬로 모듈 레조네이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관련된 값들이 더 추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세 번째는 패시브 라디에이터인데요. 마찬가지로 헬로 모듈 레조네이터는 유사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값들이 이제 포트에 관련된 값들이라든지 뒤에 백챔버에 관련된 값들이 더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밴드 패스, 카우디오에서 이렇게 주로 쓰고 있는 밴드 패스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도 밴드 패스 인클로즈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너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섬세하게 표현해 주려고 하는 건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임피던스를 로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적인 임피던스든 미케니컬 임피던스든 어쿠스틱 임피던스는 로딩을 해서 왜냐 그러면 이 임피던스 내에 이런 정보들이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그 값을 에디팅도 할 수 있습니다. 에디팅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보통 유닛이 CC 박스에 들어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클로즈드 박스를 선택을 하면 되겠죠. 예. 그때의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이 안에 들어있는 사이즈를 어떻게 보느냐라는 겁니다. 사이즈를 어떻게 보느냐라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1cc다 아니면 0.8cc다 0.6cc 이런 걸 넣어줄 때는 실제로는 유닛에 있는 그 뒤에 공간만 생각하는데 유닛 그 자체가 갖고 있는 공기 챔버도 사실은 고려해줘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진동판 뒷부분에 있는 까지 다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볼 때 실험적으로 보면 0.6cc다 그러면 0.7 정도로 넣어주면 되고요. 0.8cc다 그러면 0.9 정도로 넣어주면 되고요. 1cc다 그러면 1.1이나 1.2 정도로 조금 더 크게 넣어주면 좀 더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써말에 대한 부분인데요. 써말은 열이 발생됨으로 해서 전기적인 저항이 처지는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잴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열받은 상태로 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필요는 없고요. 근데 이제 숏텀이라는 부분이 있고 롱텀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 시뮬레이션은 열에 대한 파라미터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고요. 숏텀 같은 경우에는 보이스 코일만 열받고 마그넷은 아직 열받기 전 상태를 표현하는 거고요. 그때 같은 경우에는 선형 파라미터는 RTV 값이 들어오고 비선형 파라미터는 알파 값과 RTC 값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마그네트가 열받기 전에는 RTV 값만 넣어주면 됩니다. 이 값을 어떻게 찾느냐고 하면 나중에 알겠지만 LSI에서 이렇게 측정을 하면 이게 컨디션까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면 6단계, 7단계로 넘어가면 서멀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서멀 모드 이걸 이렇게 셋업을 해놓고 이제 LSI 측정을 하게 되면 너니니어 모드를 거쳐서 이 그래프를 다 찾고 나면 이제 서멀 모드를 가서 아까 우리가 필요한 서멀 파라메타들을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여기에 나와 있는
서멀 파라메타들 이렇게 RTV나 알파나 RTC 값들을 더 찾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여기 RTV 외에 RTM도 들어가게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보이스 코일도 열받고 마그넷도 같이 열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게 V라고 적혀 있는 것들은 보이스 코일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보이스 코일이 갖고 있는 열 저항을 의미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마그넷이죠. 마그넷이 갖고 있는 열 저항 값들, 이런 값들을 더 넣어줘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가 들어가지 않고 그냥 no 시뮬레이션을 해주면 됩니다. 임포트 익스포트는 선형 파라메타라든지 LSI 나온 비선형 파라메타들을 이게 불러들이는, 물론 그 전에 LPM에서 먼저 익스포트를 시켜야 되겠죠. 그렇죠? 불러들이는 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또 어떤 스티뮬러스 조건을 한다고 하면 DIS에 나와 있는 이 조건들, 설정 조건들을 이게 불러들일 때 여기서는 임포트를 하게 되고 이쪽에서는 익스포트를 하면 되겠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솔버 조건은 패스트 시뮬레이션이 있고 프리 사이즈 시뮬레이션 두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패스트 시뮬레이션은 굉장히 연산을 좀 빨리 할 때 쓰는 거고요. 프리 사이즈 같은 경우는 좀 더 정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좀 더 수렴 속도를 좀 더 늦추는 거죠.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리는데 일반적으로 패스트를 하더라도 별로 상관이 없고요. 뭐 초기 변이 같은 경우에는 뭐 0mm로 0으로 해주면 됩니다. 맨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건데요. 보여주는 부분은 글쎄 중요한 부분은 뭐 디스토션을 퍼센터지로 보여줄래, dB로 보여줄 때 이런 거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Y축을 오토로 할래, 리니어 스케일로 할래, 로그 스케일 할래, 뭐 이런 거 있는데 그냥 오토로 하시면 되고요. 뭐 2D로 할 수도 있고 3D로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고요. 스윗 포인트를 맨 마지막 볼테이지 보여줄까 이런 게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 있는 거죠. 결국은 내가 보고자 하는 게 뭐냐라는 것들은 스테이트 시그널이다 그러면 여기 보면 내가 보고 싶어 하는 것들이 콘의 변이를 보고 싶다라든지 콘의 속도로도 볼 수도 있고요. 입력 전류도 볼 수 있고 스피커 터미널에서의 전압을 볼 수도 있고 박스 내에서의 음압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필드에서의 음압, 우리가 제일 중요한 SPL이 되겠죠. 주파 특성을 이렇게 이런 것들을 내가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것들은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그렇죠? 파필드에서의 음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디소션의 차수 2차까지 볼래, 3차까지 볼래, 4차까지 볼래, 이걸 다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제 THD 할 때 쓰는 거고요. 온도는 보이스 코일에서의 온도, 폴팁에서의 온도, 마그넷 온도 이런 걸 다 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파워는 코일의 파워, 그 다음에 마그넷 파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현재 우리가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현재는 그 스테이트 시그널 이게 집중돼서 되어 있고요.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셋업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형 파라메타, 비선형 파라메타들을 갖다가 로딩하는 임포트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부분들은 그 LSI 부분이 이제 비선형 파라메타가 되겠죠. 하지만 LSI를 할 때도 선형 파라메타, 비선형 파라메타는 기본적으로 다 측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될 부분은 LSI에서 제 1단을 먼저 비선형 파라메타를 불러드릴 때 선형까지 같이 인포트가 된다는 걸 이해하시고 그 다음으로 선형 파라메타를 갖다가 인포트를 해서 비선형 LSI에서 나온 선형 파라메타 부분을 갖다가 이제 바꿔치기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만 이해만 잘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LSI 파라메타를 갖다가 불러드릴 때는 여기 우리가 지금 제일 궁금한 건 유닛 상태죠. 그렇죠? 유닛 상태. 왜냐하면 유닛이 지금 박스에 들어가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유닛 상태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비선형 파라메타를 찾는 게 중요한데요. 그거는 여기서 불러드리면 되는데 한 가지 부분은 여기 박스 상태에서 온 게 필요한 게 바로 뭐냐고 하면 박스 상태에서 나온 RMS 부분입니다. RMS 부분. 그래서 RMS 부분을 기계적인 저항값이죠. 그렇죠? 네, 공기 부분하고 기계적인 부분이 다 합쳐져 있는 부분인데 그거는 LSI 박스에서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LSI 유닛에서 보면 이런 BLX라든지 KMX라든지 L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 이렇게 로딩이 되고 여기서 보면 또 그 선형 파라메터도 여기 있죠. 스몰 시그널 파라메터도 여기 있는데 이것까지 지금 불러드리면 익스포트를 시키면 다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랍트 창에 가서 익스포트를 시켜야 되겠다. 익스포트 클립보드를 하면
지금 여기 있는 이 값들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비선형 파라미터에서부터 선형 파라미터까지.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요 값 있죠? RMS 이 값은 불러드리면 안 됩니다. 이 값만큼은 어디서 불러드리나 그러면 여기 있는 박스 상태에서 불러드려야 되고요. 또 두 번째 하나는 이 선형 파라미터는 또 다 틀립니다. 이거는 여기 있는 LPM에서 불러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외에 이 세 가지를 먼저 불러드리는 부분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CM에서 그러면 인풋을 여기서 바로 넣기 전에 노트패드로 가세요. 노트패드를 가서 지금 불러드린 요 값들을 이 노트패드에다가 카피를 해서 붙입니다. 카피를 해서 붙이면 이렇게 방금 아까 클립보드로 익스포트 시킨 것들이 이게 다 나옵니다. 여기 보면 그러니까 LSI 파라메타라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파워가 뭐 1W고 임피던스가 6옴이고 SD 값이 얼마네, B 값이 얼마네, MMS 값이 얼마네, RE 값이 얼마네, 이런 모든 그 값들이 여기 다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왜 잘 알아두겠는 게 RMS 부분입니다. 이 RMS 부분은 맞지가 않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이 RMS 부분을 지금 바꿔치기를 해야 됩니다. 바꿔치기를 하려면 여기 다시 일로 와서 일로 와보면요, 여기 와서 와보면 여기 이제 박스 상태에서 잰 거 있죠? 박스 상태에서 잰 박스 상태에서 잰 요 값을 다시 불러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일단 이것도 다시 익스포트 클립보드를 합니다. 이거는 뭐 노트패드든 뭐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해도 됩니다. 지금 저는 노트패드를 사용했고요. 워드패드를 여기다가 컨트롤 V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박스 상태에서 쭉 값들이 다 들어갔죠. 여기서부터 이전은 유닛 상태였고 여기 밑에부터가 이제 박스 상태인데 다 필요 없고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맨 아랫부분에 있는 요가 RMS 값을 일단 카피를 합니다. 컨트롤 C를 눌러서 카피를 해준 다음에 여기 위로 올라가서 이 부분 있죠? 유닛 상태에서 이 값을 카피를 해줘 버리면 보시면 여기는 0.062인데 카피를 하면 0.01719로 바뀌죠? 그러면 이 값이 이제 LSI 비선형 파라메타는 유닛 상태에서 그대로 되어 있는데 RMS 부분만 어떻게 됐냐고 하면 박스 상태에서 가져온 걸로 바뀝니다. 그래서 얘를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컨트롤 C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고 하면 여기서 CM으로 들어가서요. CM으로 들어가서 내가 저런 CM으로 들어가서 임포트를 눌러줍니다. 임포트 눌러주면 요 값들이 0.079로 들어가 있죠. 그러면 지금 비선형 파라메타는 제대로 다 밖에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지금 이게 여기 돼 있는데 요 값이 틀리다 그랬죠, 그렇죠? 요 LPM 부분을. 그래서 이제 LPM 유닛으로 들어가세요. LPM 유닛으로 들어가서 이 값을 익스포트를 시킨 다음에 익스포트 클립보드를 시킨 다음에 여기 와서 임포트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apply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리니어 파라미터 값이 뭐 6.37, 0.081, 277Hz, 2.65 이런 것들이 지금 LPM에서 가져온 것들로 다 이제 교체가 다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제일 맞게 된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는 지금 스티뮬러스 이 값을 있잖아요. 이 값을 어디 걸 가져오냐 그러면 바로 이게 DISS 된 거 있잖아요. 이 값을 가져오면 됩니다. 그래서 DIS에서 유닛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DIS 유닛을 선택을 한 다음에 가보면 스티뮬러스에서 보면 0.1부터 뭐 0.5까지 100에서 5000Hz까지 뭐 20단계 뭐 4포인트 이렇게 돼 있죠. 이걸 갖다가 또 익스포트를 시킵니다. 익스포트를 시키고 여기서 임포트를 시키면 그러면 여기 스티뮬러스로 들어가면 스티뮬러스도 딱딱 맞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 시스템에 대한 조건들 이런 것들 다 맞고요.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측정된 데이터가 현재 심툴로 다 들어봤습니다. 여기까지가 여러가지 파라메타들, 선형 파라메타, 비선형 파라메타들 임포트 하는 것들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여기서 선형 파라메타, 비선형 파라메타가 다 이제 임포터가 다 됐고요. 이제 실제로 심2를 구동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볼 게 지금 여기 파필드에서의 응합을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주파수 특성이 되겠죠, 그렇죠? SPL 값을 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봐야 될 거는 이런 건 다 다른 거는 필요가 없고요. 펀더멘탈만 보면 되겠죠. 그래서 펀더멘탈 커브를 이렇게 크게 해놓고 이제 음압을 얼마만큼 볼 거냐고 하면 여기서 이제 여기 박스 상태에서 배플에서 특정된 데이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얼마 됐는지를 보면 보니까 0.64V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일단은 0.64V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입력값을 0.64V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0.64V 최종값을 이렇게 맞추도록 돼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20점에 대해서 100에서 5천까지 한번 스타트를 시켜보겠습니다. 이건 다 필요가 없고요. 이렇게 0.1V, 0.28V, 0.46V, 0.64V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죠. 꼭 이게 측정하는 것처럼 나오죠. 이거는 측정하는 과정이 아니고 계산하는 과정이고요. 내가 5kg까지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5kg까지 여기서 끝나게 됐습니다. 여기 지금 약간 좀 거칠게 나와 있죠. 이게 꺾이고 하는 것들은 이게 뭐 20점마다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보려면 한 50점 정도를 이렇게 늘리면 좀 더 잘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0.64V에서 측정한 게 밖에 없죠. 저희들이 TRF에서 된 게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수입을 하지 말고요. 0.64V만 보면 계산량이 한 4분의 1로 줄어들게 됩니다. 훨씬 더 빨리요. 그래서 이렇게 한 상태에서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죠. 한 그래프만 보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서 좀 더 촘촘하게 이제 좀 더 스무드한 그래프로 나오겠습니다. 이 나온 이 그래프 결과하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아까 삼성 기준의 배플에서 박스에다 0.8cc 박스에다가 장착가랑 같이 나와야 되겠죠. 이제 그거를 보면 요 그래프인데요. 요 그래프에서 이제 이걸 카피 커브를 한 다음에 들어가서 이렇게 나온 지금 계속 이게 다른 창들이 계속 뜨죠. 이렇게 하면 여기다가 필요 없고요. 이렇게 하면 여기를 이렇게 락킹을 딱 걸어주면 락킹을 걸어주면 이 그래프가 나중에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제 페이스트 커브를 걸면 이렇게 나오게 되죠. 거의 이제 유사하게 따라가는 걸 알 수 있고요. 이제 여기 F0 부분에서 이거 피크 뜨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이 뭐냐 그러면 이제 그 공진 주파수 부분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것들은 그 왜곡에 주된 게 기계적인 저항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실제 여기부터는 공기의 어떤 이렇게 유입 유출에 따른 마찰 저항 값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맞지 않는 건데 왜 이거 맞지 않냐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박스를 잴 때 지금 메쉬의 영향을 지금 이게 잴 때는 고려를 안 한 부분이었어요. 메쉬 영향을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제는 가상의 스피커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 어떻게 하냐? 시스템으로 들어가면 트랜지스터에 들어가면 RMS를 에디팅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개를 열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닫으셔도 될 것 같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20 미터 퍼 세클 때 40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메쉬가 들어가면 이게 훨씬 더 큰 마찰 저항이 생겨야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을 더 크게 해서 120 정도 이렇게 좀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찰 저항이 좀 더 크게요. 그래서 눌러주고 나서 이 값이 이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거의 일치하겠습니다. 이거는 이게 지금 무양실에서 완전히 측정한 건 아니고요. 하지만 거의 이제 이 값들이 거의 일치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게 측정된 뭐 측정된 값이 이건데요. 실에서 다시 더 섬세하게 해가지고 맞춰보면 사실 똑같은데 하여튼 이제 거의 우리가 윈도우를 어떻게 씌워주냐에 따라서 약간 이렇게 좀 다르게 나오죠. 거의 이제 일치됨을 알 수가 있고요. 윈도우 사이즈를 너무 작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너무 작게 해서 여기 피크가 안 맞죠. 여기서 안 맞으니까 조금 더 이게 좀 더 맞아 들어가죠. 이게 회색하고 지금 빨간색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에너지가 틀리거든요. 조금 더 맞을 때까지 조금 더 가져야 되겠죠. 조금만 더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회색하고 빨간색이 일치됐죠. 그러면 이제 이때 사실 이 그래프가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컨트롤 커피를 해가지고 다시 여기다가 컨트롤 페이스트를 하면 이게 이제 좀 더 정확한 값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래프가 굉장히 이제 유사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마찰 저항 값이고요. 이거 이제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 되면 물론 계속 확대해가지고 크게 보면 지금 거의 1데시벨 이내로 거의 이렇게 맞으면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약간은 여기 이제 이 메시를 아직 정확하게 지금 요 값으로 가지고 표현하긴 했지만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한번 올려볼까요? 어떻게 되나? 한 160 정도로 올려서 이게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60으로 했을 때 바뀌는지 보면 오히려 더 오차가 좀 더 너무 크게 하니까 더 작아져 버리죠. 그렇죠? 마찰장이 너무 크게 들어간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니고 이렇게 올릴 게 아니고 이 정도에서 하고 차라리 다른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잖아요. 좀 조절을 하는 게 아마 좀 샤프하게 가거나 이렇게 좀 조절해서 있잖아요. 지금 현재 메시가 메시 상태를 좀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이 커브를 찾는다 그러면 나중에는 그 메시를 그대로 쓴다고 하면 훨씬 더 정확하게 찾아가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지금 메시 이 상태를 바꾸니까 완전히 좀 다른 값으로 나오죠. 그래서 아까 제일 처음 값이 그래도 제일 정확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찾아가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기본적인 시뮬레이션 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어떤 우리가 목표라는 시료를 측정을 했고요. 파라미터를 뽑고 변이도 측정하고 주파 특성도 측정을 해서 시뮬레이션 툴에 넣어서 이 시뮬레이션 하고 이 측정된 값들이 서로 유사함을 확인한 것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본 그래프처럼 이거는 예측에서 나온 값이고요. 이 빨간 선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측정에서 나온 값이고 이 빨간 선이 예측에서 나온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일치함을 알고 있고요. 이제부터 뭘 할 거냐고 하면 그럼 이제 우리 가상의 스피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자개회로를 고쳐서 만약에 BL을 지금 0.8 정도 돼 있죠, 그렇죠? 8 정도 돼 있는 거 이 BL을 한 1.1이나 1.1 정도 이제 ND 좀 센 계열로 해가지고 한 1.0 1로 올리면 선형 파라미터를 바꾼 거죠. BL 커브는 그대로 가고요, 그렇죠? 옮기면 도대체 이게 특성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바로 이제 시뮬레이션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대충 뭐 알 수 있듯이 BL이 커지면 여기 이제 패스밴드에서는 당연히 이제 뭐가 생기냐고 하면 감도가 더 커지겠죠, 그쵸? 아까보다는 좀 더 큰 감도가 생김을 근데 지금 0.8에서 1 정도 하기 때문에 한 2000 가우스 정도밖에 증가가 안 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고요.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더 크게 주면 어쨌든 패스밴드가 이게 커지게 되고 여기 이제 여기 Q 값이 당연히 줄어들게 되겠죠. 정기적인 브레이크가 더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얘를 내가 예를 들면 1.5다 만들 수 있는 건 일단 제치고요. 만약에 1.5로 해가지고 좀 더 크게 해줄 경우 여기 공인주파수 푸거나 여기가 이제 감도 부분이 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훨씬 더 이제 소리가 BL이 크니까 여기 이제 거의 여기 피크가 없어져 버렸죠,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이거는 Q 값이 이제 그 0.7 정도로 바뀐 거죠, 그렇죠? 이건 아까는 1이 넘었을 텐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그러면 그 BL을 1.5가 되게끔 만드는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구동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뭐 자료도 바꿔보고요, 자료도 설계를 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BL을 이렇게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내가 진동 질량을 좀 더 뭐 줄여볼 수 있다. 0.008인데 뭐 0.0, 뭐 0.00, 뭐 6으로 이렇게 수정을 해볼 수 있겠죠. 0.006으로 아니면 0.66, 뭐 5, 다 이런 식으로 하면 또 이제 어떻게 바뀌는지 지금 이 그래프를 일단 이 그래프를 갖다가 카피를 해놓고요. 카피 커브를 듀플리케이트 커브 해주면 여기 하나 듀플리케이트 되어 있겠죠. 이거는 그대로 유지시켜 놓고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0.5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지금 방금 나온 결과고요. 얘를 갖다가 좀 더 이렇게 해서 얘는 파란색으로 지금 이게 지금 진동 질량을 더 높인 거죠, 그렇죠? 그렇게 여기가 빨간 선이 이렇게 더 올라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리니어 파라미터 값을 맞췄지만 만약에 내가 BL을 키우려고 이 BL을 키우려고 할 때 예를 들면 턴수를 가지고 조절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B를 크게 안 하면 L을 크게 해가지고 턴수를 조절한다고 하면 단순히 다른 것들은 다 고정이 되고 BL만 커지는 건 아니겠죠. 턴수가 많아지면 진동 질량이 당연히 더 무거워지겠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는 여기서는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구동부를 설계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구동부 설계해주는 다른 뭐 파인 모터가 됐든 그 외에 다른 어떤 구동부 설계해주는 프로그램에서 턴수가 많아졌을 때 아니면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턴수가 예를 들면 몇 턴이 되면 BL이 늘어나면 예를 들면 1.5가 됐을 때는 이거는 0. 아까 0.8이었는데 이거는 예를 들면 0.08이 아니고 0.08, 0.01 정도 이렇게 커질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만약에 0.1g 정도로 커진다고 이렇게 이게 같이 사실 연동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연동이 되는 걸로 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무거워지니까 떨어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거랑 연동이 돼서 하는 부분들은 다른 뭐 예측 프로그램이든 설계 프로그램이든 아니면 경험치에서 집어넣으면 되고요. 또 다르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은 DCR 값을 이렇게 6옴인데 예를 들면 내가 이게 만약에 4옴이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는지도 이런 식으로 또 출력이 이렇게 Q 값도 바뀌면서 출력이 이렇게 커지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렇죠? 어떤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BL 커브만 이렇게 열어서 현재 BL 커브가 약간 완전 대칭성이 아니죠. 대칭성이 1로 더 가야 되는데 그러면 시프트를 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이렇게 이게 더 잘 맞죠, 이렇게 보면. 그렇죠? 그렇죠? 아까보다는 좀 더 이거는 우리가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는 도대체 어떻게 될까 하는 이 상태에서요. 다시 이게 0.08 였죠? 0.8 해주고 이게 이제 0.8 만약에 이게 처음 이렇게 됐었는데
됐을 때 어떻게 하는지 보면 어쨌든 좀 이게 보이스 코일 위치를 좀 더 맞추니까 좀 더 잘 나오죠. 그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좀 스티프니스도 에디터 커브로 가보면 이게 영 한쪽으로 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쵸? 이것들도 내가 만들어 보지 않더라도 이게 시프트를 시켜서 이렇게 뭐 이게 시프트 뭐 그리고 이게 지금 한쪽으로 좀 이게 좀 많이 수정을 해줘야 될 것 같죠. K 부분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스큐잉 되는 것도 좀 조절을 해주고요. 굉장히 좋은 쪽으로 가고 있죠 지금. 그렇죠?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스티프니스도 하고 틸팅도 아주 훌륭한 그래프로 가고 있죠.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스티프니스도 아주 예를 들면 이렇게 거의 완벽에 가깝게 해줬다. 그때 특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훨씬 더 좋은 특성으로 가죠. 이런 식으로 내가 만들어 보진 않았지만 그러면 여기에 THD 있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THD 부분도 같이 볼 수 있는데요. THD 부분도 세컨드하고 서드 하모닉이 어떻게 좋아지는지 이런 것들도 이렇게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가상의 스피커를 만들어 보지도 않고 이렇게 아까 이게 시뮬레이션 데이터하고 측정 데이터가 맞다고 하면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다 찾아갈 수 있는 거죠. 이 정도까지만 해도 굉장히 지금 현재보다는 더 성능을 높일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측정,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툴을 이용해서 시뮬레이션 결과와 측정 데이터가 얼마만큼 유사하게 나왔는지 확인을 하고 그 상태에서 가상의 스피커를 만들어서 좀 더 좋은 성능의 스피커를 직접 샘플을 만들기 전에 컴퓨터상에서 예측해야 될 부분까지 다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를 하는데 사실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하지만 본 동영상을 보면서 차근차근히 따라온다고 하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상 수고 많으셨습니다.